민준에게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다. 10살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 복도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조차 텅 빈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깔깔거릴 때 민주는 교실 창가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코를 박고 있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흑백의 세상을 그려냈다.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늙은 골든 리트리버, 봄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응급실 간호사였다. 그녀는 늘 바빴고 집은 마치 병원처럼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어머니의 부재는 민준의 일상에 깊은 공백을 만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늦게 들어와 민준과 마주 앉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저 밥알을 새는 것처럼 느릿느릿 씹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늘 식탁 맞은편, 보미가 앉아있는 빈 의자를 향했다. 보미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미동도 없이, 마치 민준의 고독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의 방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이었다. 벽에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보미의 초상화 수십 장이 붙어 있었다. 다양한 포즈, 다양한 표정의 보미. 그림 속의 보미는 늘 행복하고 활기찼지만 현실의 보미는 10살이 넘어 흰털이 섞인 노견이었다.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민준이 슬픈 표정을 지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손을 핥아주곤 했다. 민준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왼쪽 손목 안쪽에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그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반점은 민준에게 늘 묘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팔씨름을 하자고 조를 때도, 체육 시간에 반팔을 입을 때도, 그는 늘 낡은 가죽 팔찌로 그 부분을 감추었다. 마치 흉터처럼 유일하게 그 반점을 아는 것은 보미뿐이었다. 보미는 종종 민준의 손목을 핥으며 그 반점을 핥아주곤 했다. 그때마다 민준은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용돈을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깼다.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 속에서 그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좋아하는 만화책을 살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물 용품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보미가 평소에 좋아하는 최고급 영양 간식을 샀다. 가격은 민준의 일주일치 용돈보다 비쌌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아무도 모르게 보미의 밥그릇에 간식을 넣어주었다. 보미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꼬리를 붕붕 흔들며 행복하게 간식을 먹었다. 민준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미야, 맛있어. 너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야. 그 순간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보미가 보여주는 한없는 신뢰와 사랑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깃든 순수함과 선량함을 보여주는 Save the Cat 모멘트였다. 그는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작은 생명에게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민준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고요함일 뿐이었다. 민준의 스케치북에는 늘 봄이만 그려졌지만 곧 그 세상은 찢어지고 캔버스는 잔인한 현실의 색으로 물들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가진 작은 반점과 낡은 가죽 팔찌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열쇠가 될 줄은, 그리고 사랑하는 보미가 그 열쇠를 쥐고 있을 줄은. 학교가 끝난 오후, 민주는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에게는 매일 똑같은 고통이 있었다. 바로 학교 폭력. 민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야, 찐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언제나 그렇듯 재혁과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다. 재혁은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였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재혁은 민준의 어깨를 잡아채며 낡은 가죽 팔찌를 잡아당겼다. 이게 뭐야, 맨날 숨기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려줘. 민준은 더듬거리며 간신히 말했다. 재혁은 비웃으며 민준의 팔찌를 낚아채더니 이런 낡은 걸 왜 차고 다녀? 라며 그대로 팔찌를 땅에 던져 발로 밟아버렸다. 가죽 팔찌가 뜯겨 나가자 민준의 손목에 숨겨져 있던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와, 저게 뭐야, 문신이냐? 친구들은 민준의 손목을 보며 낄낄거렸다. 민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폭로된 것만 같아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재혁을 밀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달려나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흐릿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치심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때였다. 귀를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야 가득히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고통은 잠시. 모든 것이 검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 차려, 민준아.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눈을 뜨고 싶었지만 온몸이 무겁고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을까? 민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기계음이 쉴 새 없이 들렸다. 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다. 민주는 소리치고 싶었다.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들려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발소리. 그리고 킁킁거리는 소리. 봄이었다. 봄이는 민준의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민준의 손을 핥았다. 축축하고 따스한 감촉에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봄이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반점을 핥기 시작했다. 그 행위는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핥았다. 그 순간 민준의 몸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 이 개가 어떻게 들어왔지? 간호사는 봄이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달려와 봄이를 쫓아냈다. 봄이는 쫓겨나는 순간에도 민준을 향해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이 사건은 민준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봄이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믿음을. 그러나 의사들은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단순히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환자의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장인 박 박사는 단호했다. 그는 동물들이 병원 내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동물을 즉시 격리하세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미신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는 절망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봄이가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미 부서져 버렸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봄이의 숨겨진 본능을 깨우는 촉매가 될 줄은, 그리고 봄이가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준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밤을 병원에서 지새우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정적이 흐르는 병실 안.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병원 복도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봄이었다. 봄이는 철창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에게 가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다. 봄이는 낑낑거리며 쇠창살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야간 근무자들은 피곤에 지쳐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봄이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보미는 늙고 약해진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철창에 몸을 부딪혔다. 쿵쿵 거대한 울림이 2번, 3번 이어졌다.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진 순간 낡은 철창의 잠금 장치가 뜯겨 나갔다. 보미는 미친 듯이 복도를 질주했다. 발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이 충성스러운 생명이 병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보미는 민준의 병실 문을 코로 밀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보미는 곧장 민준의 침대로 뛰어 올라갔다. 보미는 민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핥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마치 그 반점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 내려는 것처럼, 혹은 그 반점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처럼 이전에 보였던 단순한 애정 표현과는 차원이 달랐다. 침묵만이 감도는 병실. 보미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혀가 피부에 닿는 축축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우연히 순찰을 돌다가 민준의 병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경악했다. 보미는 침대 위에서 민준의 손을 핥고 있었고 민준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어머, 이 개가 여기 왜 있어? 당장 나가. 그녀는 보미를 쫓아내려 했지만 보미는 으르렁거리며 민준을 보호했다.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젊은 의사 김 박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김 박사는 평소 보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의사였다. 그는 보미를 보며 잠시 멈춰 섰다. 보미의 눈빛은 인간의 그것처럼 간절했고 민준의 반점을 핥는 행위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 꿈틀. 김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건 뭐지? 김 박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병원장 박 박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저 더러운 개를 끌어내. 박 박사는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병원은 엄연한 무균 공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규율을 어겼어요. 박 박사의 눈은 보미를 향해 있었다. 그는 보미가 민준의 곁에 있는 것을 불쾌해했다. 그는 민준의 차트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환자의 뇌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저런 미신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뿐입니다. 당장 격리하세요. 보미는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은 박 박사와 김 박사뿐이었다. 김 박사는 보미의 행동과 민준의 미세한 반응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미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병실 앞에서 민준의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저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박 박사는 김 박사의 시선을 눈치챘다. 그는 젊은 의사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을 느꼈다. 저 녀석, 뭔가 꿍꿍기가 있군. 박 박사는 민준의 차트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면서 차갑게 말했다. 김 박사,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이후 박 박사는 보미의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미가 민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짐승 한 마리가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보미가 단지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내는 위험한 존재라고 치부하며 보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미의 특별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악역 A의 첫 번째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은 민준의 편이 아니었다. 보미의 필사적인 행동 이후 민준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뇌 활동은 거의 멈춘 상태나 다름없었고 호흡도 불안정해졌다. 의료진 사이에서는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머니. 더 이상은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때 박 박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환자의 뇌사 판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기계처럼 말을 내뱉었다. 이 결정은 어머니와 보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절벽과도 같았다. 이틀 후 오후 3시. 이 시간은 민준의 목숨을 앗아갈 시한폭탄이 되었다. 병원 한 구석. 보미는 다시금 강화된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두껍고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보미는 그 안에서 낑낑거렸다. 이전의 격렬한 울부짖음은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애원만이 담긴 낮은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민준의 어머니는 보미를 찾아왔다. 그녀는 철창 밖에서 보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보미야. 미안해. 이 병원 전체가 민준에게는 거대한 경기장이 되었다. 그를 조롱했던 제역이 있던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병원 침대, 그리고 보미가 갇힌 철창은 민준을 향한 사랑이 갇혀버린 상징적인 감옥이었다. 그곳에서 보미는 혼자였다. 철저히 고립되어 민준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박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 박사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장의 권위에 맞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미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다시금 검토했다. 어떻게 뇌 활동이 미세하게나마 반응할 수 있었지? 그는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이틀 후 오후 2시 50분. 병원은 고요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민준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순간 격리구역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쾅 보미가 다시금 온몸을 던져 철창을 부수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하고 필사적이었다. 늙고 병든 개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괴력. 보미의 몸은 피로 물들고 있었다. 발톱은 부러졌고 이빨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에게 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를 움직였다. 마침내 자물쇠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철창문이 활짝 열렸다. 보미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복도를 질주했다. 김 박사는 보미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보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민준을 향한 광기 어린 충성심만이 가득했다. 보미 안 돼 김 박사가 소리쳤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병실로 향하는 복도. 그곳에서 보미는 오직 민준에게 향하는 외로운 영웅이었다. 오후 2시 59분. 정적이 흐르는 병실 안. 민준의 생체 신호는 미미한 파동만을 남긴 채 점차 꺼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의사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차트를 들고 침대 주위를 둘러쌌다. 박 박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시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3시입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보미가 나타났다. 보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박 박사는 소리쳤다. 저 개를 당장 끌어내 이 병동 전체를 오염시킬 생각인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지만 보미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침대로 뛰어올랐다. 보미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핥기 시작했다. 혀가 닿을 때마다 민준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미는 필사적이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혀를 놀렸다. 그 행위는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한순간 민준의 심박수를 측정하던 기계에서 삐 하는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멈춘 것이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박 박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끝났습니다. 사망. 바로 그때였다. 보미가 온 힘을 다해 민준의 손목을 꽉 물었다. 통증 때문인지
혹은 보미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인지 민준의 몸이 크게 경련했다. 그리고 기계는 다시금 삐빅, 삐빅 소리를 내며 불규칙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계의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보미의 혀가 반점을 핥을 때마다 민준의 천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보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은 민준의 반점 위로 떨어졌다. 마치 그 반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민준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보미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민준의 품에 쓰러졌다. 병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어 했다. 김 박사는 그래프를 보며 흥분했다. 말도 안 돼. 이건 기적이야.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때 민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품에 쓰러져 있는 보미의 모습이었다. 민준은 보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 박사는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 그리고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계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과학과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 밖 복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을 들은 간호사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민준이 눈을 뜨고 보미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얼굴은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다. 한때 더러운 개바라라고 불리던 보미는 이제 모두의 영웅이었다. 이 승리는 민준의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보미의 헌신과 사랑이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순간이었다. 민준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후 병원은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민준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보미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즉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의 증인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감동이 가득했다. 박 박사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성과 과학만을 맹신하던 그의 오만함은 한낱 늙은 개가 일으킨 기적 앞에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기적의 강아지, 보미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박 박사의 독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결정은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그의 의학적 신념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차트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패배를 증명하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병원 이사회는 보미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박 박사를 모든 주요 결정에서 배제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확신이 없었다. 남은 것은 한없이 초라해진 자존심과 끝없는 굴욕뿐이었다. 젊은 의사 김 박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보미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순한 동물적 본능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강력한 사랑의 힘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저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적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교감이 사람의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 이 치료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미의 이야기는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후원금과 관심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김 박사의 제안에 힘입어 병원과 협력하여 민준 보미
반려견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동물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는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보미의 기적을 바탕으로 센터를 이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타인을 돕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보미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보미는 민준의 발치에서 느릿느릿 걸으며 여전히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에 남은 별 모양 반점을 바라보았다. 그 반점은 더 이상 감추고 싶은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미와의 운명적인 연결고리이자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상징하는 찬란한 문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보미가 어떻게 널 살렸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보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그간의 고독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회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보미는 약이 아니라 사랑을 줬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일을 보미의 사랑은 할 수 있었나 봐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사랑은 할 수 있단다. 너도 이제 그 힘을 알게 된 거야.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12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의 그림자에 떨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은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생존의 상징이었고 그에게는 보미와의 특별한 약속이었다. 그가 걷는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민준보미 반려견 치료센터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단순히 동물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가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보미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치료견들이 상처 입은 아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머니는 센터의 책임자로서 바쁘게 지냈지만 얼굴에는 보람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민준과 보미가 겪었던 고통의 결과물이었고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어느 날 민준은 센터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한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과거의 민준처럼 혼자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보미와 함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거 보여. 나도 예전에는 이걸 숨겼어. 아팠던 기억이라서. 하지만 이 반점 덕분에 나는 보미를 만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 민주는 아이에게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라고 권했다. 아이의 손이 보미의 부드러운 털에 닿자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민주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한 자선단체 행사에서 연단에 섰다. 보미는 이제 걸음이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적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충성심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강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비추었다. 그 반점은 마치 희망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보미는 민준의 연설을 들으며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랑의 기적을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